그리고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제 크립토 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완전히 또 새로운 금융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초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너무 명백하게 AI인 거죠. AI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거래를 만들려고 하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주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뭐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달러 패권이 힘들어진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는 거죠.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토크라운지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거시경제와 더불어서 크립토 그리고 AI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계시는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좀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회사 창업하고 저희 이 채널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챗GPT가 어떻게 발전할 것 같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회사도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장 큰 성과는 직원이 한 명도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직원들이 더 지금 열심히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크립토, 비트코인도 더 많이 갖고 싶고 집도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희 회사에 있는 가장 좋은 자산, 꼭 필요한 자산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간라는 것이, 직원이 제가 이제 처음에 부담으로 느꼈다가 아, 이게 자산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그 계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도 좀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네, 1년 동안 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철이 많이 들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좀 훈훈하고 뭔가 또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네. 멘트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2025 투자 전략 세미나를 또 이 회사 차원에서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이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작년 이제 11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이영수 대표님, 이혜진 대표님 같이 저희 AI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크립토까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힘을 줘가지고 책으로 이제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강의하는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 뭐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굉장히 세미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크롱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호석 대표님을 모신 게 진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도 중요한, 지금 특히 트럼프의 관세에 관련된 정책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서도 빠르게 속보를 통해서 상황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세를 하기 전에 우리 이제 크립토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제가 이 관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좋습니다. 자, 이게 경제가 무엇인가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뭐 되게 복잡하죠. 무슨 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뭐 분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래가 되는 것을 합한 것, 이렇게 하면은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GDP는 그 나라 안에서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기업과 은행, 뭐 정부, 모든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거래한 것들을 금액으로 다 더하면 GDP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 그냥 GDP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거래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그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이야기하고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1970년, 80년 될 때까지는
이제 무엇이 이동하는 그런 세계화라고 볼 수 있냐면 그때는 물건이 이동되는 세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건이 이동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나라나 기업이 짱이다.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튼 우드 체제 2라고 얘기하죠. 네. 그 구간에서는 돈이 이동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이동되는 시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돈을 주고 받으면서 돈의 값을 지불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 커피를 사고 돈을 내는 것처럼 돈을 받고 돈의 가격을 준다? 이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움직이는 금융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시점에서 나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사우디에게 기름을 사오면서 달러를 많이 줬는데 사우디에서 계속 달러를 가지고만 있으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지? 똥인가? 뭔가 하고 있다가 런던에서 갑자기 야, 너 그거 갖다 나한테 주면 금리 내가 줄게. 그럼 뭐로 거기다 놔두냐?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면서 돈의 이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영국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영국에 가가지고 동전 보여주면서 여기 거북선 안 보이냐? 내가 저기다 지을 수 있으니까 돈 나한테 빌려줘라.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를 싸게 주고 정주영 회장한테 비싸게 그렇죠. 받아서 이렇게 돈이 이동되는, 그러니까 돈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서는 돈을 거래를 많이 시키는 애들이 짱이었던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1945년부터 80년대까지는 일본과 독일이 급부상했던 이유가 물건을 싸게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돈이 거래되는 시기. 그래서 금융회사, 금융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돈을 거래하게 만드니까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거래예요, 거래. 거래를 시켜주면 그 거래를 시켜주는 걸로 돈 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뒤에 이제 크립토랑도 계속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물건의 거래, 돈의 거래를 넘어서는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만나서 사용하고 만나서 물건 확인하고 사는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거래가 온라인에서의 거래로 바뀐 거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제 크립토 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완전히 또 새로운 금융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초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세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관세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물건의 거래거든요. 물건의 거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상에서 우리가 서비스 매출하는데 넷플릭스 그 구독하는데 거기다 관세 붙이지 않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전부 다 물건에 대한 거래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조업, 물건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물건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진 이 관세 문제를 이제 트럼프가 건드렸는데, 그럼 이 관세 문제가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 관세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리스크 오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뭔가 그 트럼프가 나와서 인상을 쓰고 있고 이러니까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팔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 오프로 일단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앞에 서두에 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세라는 거는 물건의 이동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다. 그냥 기분만 나쁠 뿐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세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계속 관세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근데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서 비트코인을 팔면 그거 언제 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018년을 좀 돌이켜 봤어요. 2018년에 관세 이야기가 3월 달부터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고 2년 동안 관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에 관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협상이 체결되는데 그동안 2년 내내 관세 어떻게 할 거냐, 뭐 더 할래, 빨래, 뭐 보호복 관세 하네, 마네, 뭐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빅테크들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얘네들은 오를 수 있었냐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관세를 그렇게 때린다는데 어떻게 오를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제 주도주였던 빵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 회사들은
기존에 우리가 눈으로 만나서 했던 그런 물건의 거래를 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막 바꾸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데서 그냥 그 제국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갔었던 거죠.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2018년 말에 잠깐 빠졌다가 올랐지만 결국 그 관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2년 내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너무 명백하게 AI인 거죠. AI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거래를 만들려고 하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주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뭐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도 대표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의 요인들이고 그냥 불안감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기전들이 작용을 하는데, 시장에서 약간은 또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해석일 수 있는데, 관세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 인하 속도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관세를 올리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건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인 맞습니다. 거죠. 맞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관세가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거는 그런 공급자 입장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 상관입니까? 나는 그 가격에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손발이 맞아야지, 양손이 맞아야지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공급자의 입장에서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누가 흡수하고 소화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구조조정이 정부에서 진행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고용자 수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좀 깜짝깜짝 놀라는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2만 명이 나 그냥 희망퇴직할게 이렇게 손을 들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분명히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지는 걸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2, 3개월 동안.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연준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안 내려야 되겠어, 혹은 금리를 올려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되냐면은 2018년 당시에 연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다 일관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걸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연구 논문으로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연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둔화되는 수치들이 도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저는 지금 시장의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이 현상들만 보고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우려들을 좀 많이 씻어줄 수 있다라고 이호석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저변을 넓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제 아침에 새벽이죠. 데빌 삭스 크립토 차르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긴급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결국은 이것이 달러의 어떤 위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대표님도 그런 비슷한 영상을 좀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비트코인 저 쓸모도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얘기하고요. 그렇죠. 유진 파마도 영원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쓸모가 없고 좀 영원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바람을 섞은 전망을 하신 것 같은데,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다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단계죠. 박 작가님이나 저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단계죠. 다단계, 그럼 좀 기분 나쁘면 그걸 고급스러운 단어로 쓰면 이제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달러로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를 쓰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만들려고 미국이 노력했던 게 미국 달러의 역사인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달러를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푸는데, 세상에 달러를 많이 푸는데 어떻게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고 가치를 유지할 수 있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달러로 남는 돈이 있으면 달러로 조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를 쓰게 만든다.
이게 페트로 달러라는 걸 통해서 기름 살 때 달러로만 해라.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달러를 풀어도 쓸모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장해놓는다는 개념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IMF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죠? 아,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달러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달러를 빚을 내지 않으면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근데 이건 다 학습된 거거든요. 그 미국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단계인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단계 한 겁니다. 이거 니네들도 이거 해야 되고 니네들 써야 되고 달러를 저장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 환경을 우리는 학습하고 배우고 아 그래요?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이게 그런 거구나 이랬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정책은요. 그 방향에 역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생각을 해보시면 자, 달러로 저장해 놓아야 되게끔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던 외화 자금 동결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 내가 0.5조 달러나 예금 통장에 넣어놨는데 이거 못 받아간다고? 그럼 나 이제 달러로 저장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로 저장하는 사람들이, 저장하는 국가들이 줄어들면 달러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달러의 사용처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국을 자꾸 배제하잖아요. 네. 중국을 배제해서 디커플링 한다고 하고 디리스킹 한다고 하고 그 얘기는 공급망을 분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거래하는 애들은 미국이랑 거래하고 중국이랑 거래하는 애들은 중국이랑 거래하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미국 달러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거래요. 왜냐하면 중국도 달러 쓰고 여기도 달러 쓰고 해야 되는데 중국 니네들은 니네들끼리 해.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달러를 뭐하러 써요? 아, 그렇죠. 다 위안화 쓰죠.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동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이 대부분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트럼프한테 되게 잘 보여서 다음 연준 의장을 노린다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딱 하신 얘기예요. 작년 5월 달에 달러의 위기라는 보고서를 쓰셔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걸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달러가 심각한 위기고 이대로 가면은 달러의 쓸모가 점점 떨어지고 달러를 저장해 놔야 되는 욕구가 적어지면서 달러 패권이 힘들어진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모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쓸모가. 이 세상이 커져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이 크립토 세상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하죠. 이 세상에서 있는 금융 시스템이 너무 낙후돼 있어서 크립토 시장으로, 블록체인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될 거니까 이거 여기로 왔다가 나갔다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롯데월드가 재밌으니까 갔다 왔다 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나가고 하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이 계속 증가하는 거고. 그럼 이 세상이 커지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어떠냐, 그러고 생각해 보면, 잠깐만요. 이 실물 세상에서는 자꾸 중국이 따라가고, 러시아가 따라가고, 터키가 따라가고, 막 금사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달러의 위상은 줄어드는데, 크립토의 세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는 달러밖에 없는데요. 너무 좋은 거죠. 이 세상이 커지도록 만드는 거는 미국의 국익에 정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권 뽑을 때마다 여기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오잖아요. 여기다 박아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박아놓는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저장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거를 무조건 그 미국에 발행하는 그 국채로만 저장해놔라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또 저장이 되고, 여기에 쓸모가 있고, 두 가지잖아요. 쓸모랑 저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 이거는 왜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키우면 키울수록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갑자기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부양이 되고 이게 달러의 가치를 보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대표적인 매파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바뀌니까 최근에 갑자기 금리 인하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약간 트럼프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걸로 봐도 될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고 저는 파월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미국이 많이 늙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패권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경제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늙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80대 노인인데 막 달리기를 너무 잘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늙었어요. 늙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뭐 당연히 미국이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보면 볼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연 중국한테 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분명히 트럼프, 일론 머스크, 연준 의원들 모두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한 얘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국은 이미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쟤네들은 개싸움 하고 있다. 막 마약 수출하고 스파이 보내고 돈 줘가지고 사람 빼내고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초한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우리 중학교 때 싸울 때 무슨 그런 거 있어요. 막 모래 뿌리고 그냥 막 반칙하고 그러잖아요. 전쟁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미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패권 전쟁을 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착한 척하고 있다. 아니 뭐 지금 자기가 1등 뺏기게 생겼는데 착한 척이 할 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미국이 더 강해지기 위한 정책들을 트럼프가 더 노골적으로 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공세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1기 때처럼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점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점화된다. 네. 그럼 무조건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소련과 미국의 그런 갈등 있을 때 이제 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미 냉전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이 끝났다 그래서 1990년대 고르바초프 머리에 점이 있으신 분, 그분이 이제 러시아를 해체하고 막 이런 그거 이후로 이제 냉전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냉전 다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당시 소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렇죠. 중국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랬는데 중국도 이게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미국에서 금리도 올려가가지고 야 부동산 너 그렇게 했는데 안 망하냐 그러면서 막 목도 졸라보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금리를 내려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때 이후로 지금 칼을 가는 걸 보면 저는 좀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중국이 왜 무섭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얘네들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제조업을 공급 과잉인데 계속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공급 과잉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물건을 더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왜 만드는 거냐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큰 저의가 있었다고 봐요. 중국의 목적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조업 업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반도체에서 많이 들어왔죠. 네. 근데 모든 분야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무의 가격을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자동차 공장을 보면 자동차를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5천만 대거든요. 근데 중국의 소비량은 2천만 대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3천만 대를 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작년에 폭스바겐 문 닫았잖아요. 네. 현대차 문 닫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뭐 미국으로 가려면 가. 근데 비용 더 들걸? 근데 그럴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게 장난 아닌데 제조업? 근데 여기서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산업단지, 우리 창원에 보면 산업단지 있잖아요. 네. 그런 창원에 있는 상업단지 같은 거를 9개가 모여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 수십 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008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고속철도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모든 산업단지마다 다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요. 고속철도가. 완벽한 공급망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제조업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더 압도적으로 가다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나중에는요, 모든 제조업 부품을 중국에서 만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처럼 하는 거죠.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주는 것처럼 안 줄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와.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딥시크 때문에 AI가 붙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AI를 무슨 뭐 화려하게 무슨 뭐 챗GPT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AI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넣어놔가지고 불량률이요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에도 뭐 배터리를 만드는데 80억 개 중에 하나 정도가 불량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아예 불량이 그렇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제조업 경쟁력이 넘사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따가 AI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AI 패권 관련해서 중국을 굉장히 많이 뭐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좀 치명적인 위협에 가깝게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요. 지금은 전면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아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전면전이죠. 이제는 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거고, 이제 너도 반칙 썼으니까 나도 반칙 쓸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은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지를 밝히질 않습니다. 예, 밝히질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익 추구가 아니에요. 그냥 고용 창출이에요.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그냥 일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조금 계속 주거든요. 반도체 만들다가 망해도 돼요. 또 주니까 보조금.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거죠. 굉장히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와 AI 얘기를 뒤에서 조금 더 나눠보고 우리가 좀 이제 국가 전략적인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